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자식들 독립시키고 시골로 귀농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아들이 결혼하면서 드디어 저도 시어머니가 됐는데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옛날에 제가 당했던 시집살이가 자꾸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걸 다 풀어놓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거예요. 아마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장남이었어요. 머리도 좋고 참 똑똑한 사람인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했죠. 남편이 집안의 기둥이 된 덕분에 시동생 둘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원이 됐고요. 남편은 장남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자신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아 했지만 솔직히 저는 시동생들에게 서운한 게 많았어요. 애초에 그 집에 시집 갈 때부터 그랬죠. 사실 저도 친정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부모님 두 분이 이혼 후 각각 따로 새살림을 차려서 저는 신경도 쓰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아무 지원 없이 제가 공장일 하면서 모은 돈 500만 원 딸랑 가져왔어요. 남편은 그마저도 없었고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결혼식도 사치인 상황이었죠. 무료 예식장에서 형식적으로만 식만 대충 치르고요. 신혼집 구할 돈도 없어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네요. 남편이 쓰던 작은 골방을 벽지만 새로 해서 신방으로 꾸몄더랬죠. 신혼여행은 당연히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첫날 밤 초라한 신방에서 잠이 드는데 왜 그리도 서럽던지요. 어차피 남편만 보고 한 결혼, 둘이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자 결혼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이대로 괜찮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농사꾼들이시니 그렇다 치지만 시동생들도 설마 입을 싹 씻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자기 형이 결혼한다는데 형제끼리니 축의는 안 한다 해도 작은 선물 정도는 기대했는데 둘 다 아무것도 없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 번 돈으로 편하게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간 거면서 어쩜 그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슬쩍 떠보니 서운한 눈치였어요. 물론 심성이 워낙 무던하고 순한 사람이라 대놓고 뭐라 하진 않은 모양이지만요. 저한테도 됐어. 형도 아니고 동생들인데 뭘. 걔네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도 없을 거야. 그냥 받은 셈 치자고. 하고는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지나갔는데요. 그게 시작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결혼과 동시에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사실 맞벌이로 하루빨리 돈을 모아 분가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동안 당신 혼자 5 식구 살림살이 건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면서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 하시더군요. 대놓고 제게 집안일을 다 떠넘기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뭐.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시대에 그 정도 시집살이는 유난도 아니었다는 거.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동생들이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신기하게도 시동생 둘 다 사내 연애를 하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요. 동서들도 대기업 직장인이다 보니 학벌도 좋았고요. 집안도 나름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애 키우느라 바빠서 또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쫓겨 동서들과 별다른 교류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둘은 시동생들하고 연애 시절부터 자주 봤다더니만 제법 친하더라고요. 어쩌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도무지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죠.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굳이 동서들과 꾸역꾸역 친해지고 싶은 마음 같은 거 저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차별만큼은 참기 힘들 만큼 고역이었죠. 제겐 늘 흰눈을 뜨며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을 거 없나 하시던 분이 동서들에겐 어찌나 나긋나긋하던지. 동서들이 제게 시어머니가 참 좋으신 분 같아 다행이다 할 땐 썩은 표정을 감출 수 없었네요. 어디 너네도 한번 겪어봐라 하는 심정이었죠. 물론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지만 말이에요. 동서들이 시집오고 맞이한 첫 명절이었어요. 차례 음식을 늘 거하게 준비하는 시어머니였기에 그 해에도 시작부터 한숨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번엔 손이 2개나 늘었으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동서들에게 연락해야겠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어머님, 동서들은 언제 부를까요? 둘 다 가까이 살아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장은 저희끼리 보고 음식 준비할 때 부를까요? 뭐? 걔들을 왜 불러? 네? 아니 그야 차례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아유 됐어. 걔들이 뭐 너처럼 집에서 한가하게 노는 전업주부도 아니고 둘 다 일하느라 바쁠 텐데 무슨. 됐으니까 올해도 그냥 너랑 나랑 둘이 하자. 이번엔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아니고 식구들 먹을 만치만 할 거야.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반응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시집오고 맞이한 첫 명절에는 일주일 전부터 이거 사놔라 저거 사놔라 괴롭히던 분인데 명절 당일에도 다른 친척 어르신들과 인사 나눌 틈도 없이 주방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걸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 둘이 사전에 시어머니하고 작당 모의를 했더라고요. 일 때문에 차례 음식 돕는 건 힘들 것 같다면서 각자 두둑한 용돈과 명품 스카프를 선물했더군요. 거기에 혹한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 하셨던 거고요. 진상을 알고 나니 참 섭섭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동생들도 대놓고 차별하셨거든요. 보통은 장남을 제일 위해 주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생활비 대느라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동생 둘에겐 용돈 한 푼 받지 않으셨고요. 어디서 좋은 고기나 영양제 같은 선물이 들어오면 전부 시동생들 먹이기 바빴죠. 그런 환경이었으니 시동생 둘도 남편 결혼할 때 입을 싹 씻었던 거고요. 근데 그게 며느리 차별로까지 이어지니 기분이 정말 상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들었네요. 내가 동서들만큼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회사 다녔으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시했을까 싶어서 말이죠. 남편에게도 든든한 와이프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고요. 어쨌든 결국 명절 음식 준비는 평소처럼 저와 시어머니 둘이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잔소리만 하는 역할이었으니 기실은 저 혼자 준비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이번엔 소박하게 하자던 시어머니는 역시나 말만 그럴 뿐 또 열과 성을 다해 절 부려먹었어요. 전이고 나물이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만들어야 했고요. 약밥과 식혜같이 보통 사다 쓰는 것도 다 손수 만들었죠. 거기에 시동생들이 갈비찜에 잡채 좋아한다고 따로 챙겨주자며 그것까지 만들게 하셨네요. 동서들은 명절 당일이 돼서야 얼굴을 비쳤어요. 둘이 뭐 상 차리는 거나 치우는 것 같이 기본적인 것들은 좀 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자잘한 일들은 전부 제가 도맡아 했네요. 그러자 동서들도 눈치가 좀 보였나 봐요. 슬그머니 제게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형님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도무지 쉴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랑 둘이 많이 힘드셨죠? 아이 얼굴이 그새 반쪽이 되셨네. 근데 저희 둘이 있어봤자 별 도움도 안 됐을 거예요. 둘 다 집안일엔 젬병이라. 엄마가 저 귀하게 키운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만 했어요. 커서는 일만 하고. 맞아요. 저희 일하는 거 보면 오히려 형님이 더 복장 터지셨을걸요?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속만 시끄러워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고 몸을 돌렸는데요. 그게 시어머니 눈엔 또 곱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갑자기 다가와선 제 등짝을 후려치더군요. 아이고 이거사 얼굴 좀 펴.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힘든 척 죽상을 하고 있어. 애들 마음 불편하게.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됐으니까 가서 식혜나 가져와. 과일도 좀 내오고.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은 채 또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동서들만 챙겨 유유히 작은 방으로 가더군요. 오느라 힘들었지? 이제 방에서 좀 쉬면서 여자들끼리 담소나 나누자꾸나. 좋아요 어머님. 어머, 제가 선물한 스카프 매셨네요? 역시 보자마자 딱 어머님 거일 줄 알았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 아이 내가 평생 이런 걸 해봤어야지.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피부가 좋아서 이런 큼직큼직한 무늬가 잘 어울려요. 이 브랜드 스카프가 예쁜 게 많거든요. 다음에 신상 나오면 또 하나 사드릴게요. 어깨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다정한 대화가 가시처럼 제 가슴을 콕콕 찔렀어요. 맘 같아선 다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요. 제가 분가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과 이혼할 것도 아니니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참는 것도 능사는 아니었죠. 결국 제가 동서들처럼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고 저 혼자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건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깼기 때문인지 그날 이후 동서들은 은근하게 절 무시했어요. 집안 행사 때문에 연락해도 어머님과 얘기해 볼게요 하고는 먼저 툭 전화를 끊어버리고요. 시부모님 생일 준비나 이런 것도 자기들끼리만 상의한 후 제게는 통보식으로 알리더군요. 형님, 이달 말에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외식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어머님이 집밥이 더 좋다고 하셔서요. 형님이 알아서 어머님 좋아하는 음식들로다가 준비 좀 해주세요. 케이크나 선물은 저랑 막내 동서 둘이 준비할게요. 생일상을 나 혼자서 준비하라고? 네, 저희는 음식 솜씨도 없고요. 무엇보다 형님이 어머님이랑 같이 사시니까 준비하기도 수월하지 않겠어요? 대신 저희가 케이크랑 선물 챙긴다니까요. 그거야 그냥 가게에서 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생일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나 혼자서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못해도 와서 돕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래요? 형님 의견이 전 그렇다면 일단 알겠어요. 어머님이랑 얘기해 볼게요. 동서는 기분이 나빴는지 인사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뭘 어떻게 전한 건지 시어머니가 씩씩대면서 제게 왔어요. 예, 너 둘째한테 뭐라고 한 거니? 뭐라고 했길래 애가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해? 둘째 동서가 울었어요? 아 그래! 너 때문에 눈치 보여 이번 생일은 못 가겠다더라. 전 별말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님 생일상 같이 차리자고 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야. 걔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너처럼 집에서 펑펑 노는 애들도 아니고 그깟 생일상은 너 혼자서도 차릴 수 있는 걸 굳이 애들 부르겠다는 건 군기 잡겠다는 것밖에 더 돼?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전 그냥 동서들이 매번 집안 행사 때마다 쏙쏙 빠지니까 이번엔 좀 같이 하자고. 다 같은 이 집안 며느리들이잖아요. 나름 침착하게 항변했는데도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치더군요. 다 같은 며느리? 예.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걔들이 시집 올 때 해온 게 얼만데 거짓 맨몸으로 시집 온 너랑 걔들이 어떻게 같아? 부모랑도 연 끊고 사는 데다 공장일 하는 네가 불쌍해서 내가 굳이 말은 안 얹었다만 시집 오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들고 온 애는 대한민국에 너 하나뿐일 거다. 시어머니가 절 왜 그렇게 모질게 괴롭혔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시집 오면서부터 아무것도 안 해왔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저는 뭐 받은 게 있나요? 남편 역시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때문에 집은커녕 제게 아무것도 못 해준 건 똑같은데 왜 그건 생각 못 하시나 싶어서 억울하더라고요. 어머님, 그이도 결혼할 때 모아둔 돈 한 푼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도 무료 예식장에서 그냥 졸속으로 치렀고 신혼집도 못 구해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반면에 동서들은 어때요? 둘 다 근사한 예식장에서 예쁜 드레스 입고 남부럽지 않게 결혼식 올렸고요. 신혼집도 따로 구해 잘 살고 있잖아요. 참나. 그게 뭔 내 탓이니? 네 남편이 못난 탓이지? 그러게 어릴 때 지 동생들처럼 공부 좀 열심히 하지 누가 공돌이나 하래? 그 말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쓴물이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이 한 얘기도 그렇고 시동생들의 증언도 그렇고 남편은 어려서 동네에서도 소문난 영재였다고 했어요. 공부머리가 좋아서 대학 포기했을 때 담임교사가 집까지 찾아와 뜯어 말렸다고 하더군요. 너라면 장학금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그걸 막은 게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얼른 취업해서 돈이나 벌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라 하셨다죠.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다 남편이 못난 탓으로 돌리다니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어머님, 전부터 궁금했는데요. 저야 남인이 그렇다 치지만 그이한텐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그이가 왜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공장 들어간 건데요? 집안 형편 때문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부양에 서방님들 뒷바라지까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서방님들도 참 너무하세요. 지금 그렇게 번듯한 회사 들어간 게 다 누구 덕인데 자기들 결혼할 땐 아파트도 척척 샀으면서 그이랑 제 결혼식엔 10원 한 장 안 보태줬죠? 어머님도 서방님들 결혼할 때만 따로 빚내서 돈 보태주신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더군요. 참나.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저희가 뭔데?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순진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할 땐 언제고 머릿속은 하나하나 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니? 계산기를 두드린 게 아니라 됐다. 더는 말 섞고 싶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한 번만 더 애들한테 서열질하기만 해. 그때 내가 너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알아들어?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욱더 제게 적대적으로 굴었어요. 집안일 해놓은 걸 트집 잡은 일이 배는 더 늘었고요. 저희 아들한테도 누굴 닮아 이렇게 시끄럽냐는 둥 신경질만 내셨네요. 저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요. 자식이 눈칫밥 먹는 건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빚을 내서라도 분가하자 얘기했는데요. 제가 워낙 힘들어하는 걸 남편도 알았기 때문인지 그러자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주말 식구들이 저녁을 먹고 난 다음 남편이 슬쩍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요 슬슬 분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번에 얼굴을 확 구기더군요. 뭐? 분가?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고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요. 여기서 제 직장하고도 거리가 좀 있고요. 영재도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학군 생각도 해야 하니까요. 그놈의 회사 지금까지 군소리 없이 잘만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래? 영재 학교도 우리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보내면 되잖아. 안 그래도 상철이랑 민철이 나가고 집이 휑한데 너까지 이러면 나 정말 서운하다. 분가하고 나서도 자주 들릴게요. 전화도 매일 드리고요. 그래도 같이 사는 거랑 어디 같어? 너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너희 아버지도 나도 이제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언제 어떻게 잘못돼도 이상할 게 없다고. 그때 집에 너랑 어머니 있어야 뭐 119에 신고를 해주든 병원을 데려가주든 할 거 아니니? 두 분 다 아직 정정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뭐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너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있니?
그럼 차라리 대놓고 말을 해. 사람 이렇게 피 말리게 하지 말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서운하다며 본인 감정을 토로하셨어요. 결국 남편이 더 생각해보겠다며 분가 얘기를 물리고 나서야 진정되셨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홀로 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슬그머니 뒤따라오더군요. 미안해 여보. 아무래도 분가는 힘들 것 같네. 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니. 어머님도 참 평소엔 당신 본체만 채도 안 하면서 왜 저러신데? 기가 막혀 정말. 어머니가 원래 나 어려서부터 그랬어. 장남을 강하게 키워야 집안 기둥이 단단하게 선다면서. 그렇다고 날 동생들보다 덜 사랑하시고 그런 건 아니야. 그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당신도 너무 서운해 마라. 내가 더 잘할게. 응? 혹시 어머니가 당신 힘들게 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바로 얘기하고. 그래도 남편이 제 아픈 속을 어루만져 주니 한결 낫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희가 또 분가 얘기를 꺼낼까봐 겁이 났는지 한동안은 제게 잘해주시더군요. 뭐 딱 봐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닌 가식일 뿐이라 불편하기만 했지만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제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미역국이나 선물은 고사하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죠. 그래서 생일엔 늘 남편과 외식하는 걸로 넘어갔는데요. 그해 생일엔 웬일로 본인이 먼저 절 따로 부르시더군요. 어머마, 너 곧 생일이지? 지난번에 친구들하고 제주도 갔을 때 너 생각나서 하나 샀다. 시어머니가 제게 내민 건 잔뜩 구겨진 검은 비닐봉지였어요. 그 자리에서 풀어보니 웬걸 그 안엔 작은 립스틱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제대로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게 딱 봐도 시장 가판대에서 샀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저를 위해 사셨다고 하니 좀 감동이긴 하더라고요. 원래 잘해주는 사람이 계속 잘해주는 것보다 못해주던 사람이 한 번 잘해주는 게 더 와닿는다고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색도 곱고 너무 예뻐요. 잘 쓸게요. 그래, 너도 맨날 맨 얼굴로 다니지 말고 가끔은 화장도 좀 하고 그래라. 여자는 모름지기 꾸며야 여자 아니겠니? 네, 저도 좀 찍어 바르고 다닐게요. 잠시나마 저희 고부 사이에도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못했네요. 그 주 주말, 모처럼 만에 시동생들이 동서들과 함께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식사 후 거실에 다 같이 둘러앉아 다과를 먹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종이 가방 2개를 가져와 동서들에게 하나씩 주더군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나 이번에 제주도로 여행 다녀왔잖니. 너희들 선물 하나씩 샀다. 아우,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비싼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바꿔라. 처음에 저는 동서들에게도 립스틱을 챙겨주셨나 했어요. 솔직히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요. 웬걸? 동서들이 종이 가방을 열어보니 거기엔 제 것과는 다른 립스틱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딱 봐도 백화점에서나 팔 것 같은 고급 브랜드였죠. 어머, 이거 제주도에서만 파는 거 아니에요? 저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건데. 그래, 이거 네가 전에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하지 않았니? 그게 생각이 나서 샀는데 색이 괜찮을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쓸게요.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야. 시어머니와 화기애애한 동서들을 보는데 그 심정이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른 채 동서들 온다고 어머님이 사준 립스틱을 바르고 곱게 화장한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했어요. 속상한 마음에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마, 너 안 나오고 뭐하니? 애들 간다는데 인사해야지. 태연해 보이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울컥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윗사람인데 그깟 인사 좀 안 할 수도 있죠. 뭐? 아니 너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 립스틱 사줄 거면 똑같은 걸로 사주면 되지. 왜 동서들하고 제 걸 다르게 사셨어요? 아유, 난 또 뭐라고. 아, 내가 뭐 가격 보고 고른 줄 아니? 색 보고 고른 거야. 너한텐 그 색이 딱인 것 같아서 사준 거고. 또 너야 화장품에 대해 잘 모르잖아. 그럼 아무거나 쓰면 어때서 그래? 근데 둘째랑 셋째는 너보다 어려서 화장품에 관심도 많고 비싼 것만 쓰더라. 그럼 어디 시장표 사다 주면 쓰겠니?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전 시장표가 딱인 수준이고 동서들은 백화점계 딱인 수준이라는 거네요? 아니 뭘 그렇게 꼬아들어? 이래서 사주고도 욕먹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가 보다. 앞으로 너한테 뭐 따로 챙겨주고 그런 거 없을 테니 걱정 말거라. 기껏 사다 줬더니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본인이 더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거의 오열하다시피 울었네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뭐 그런 걸로 그러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며느리끼리 차별당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에 맺히는 일인지요. 그날의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 뒤로 시어머니와 제 사이엔 다시 냉기가 흘렀어요. 돌아오는 제사는 주말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기껏 찾아온 동서들에겐 간단한 재료 손질이나 시키고요. 제게는 전 부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을 다 시키더군요. 언젠가부터 동서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눈치였어요. 뻔히 손이 놀고 있는데도 뭐 도와드릴까요? 묻긴커녕 자기들끼리 시어머니를 끼고 수다나 떨더군요. 어머님, 곧 칠순이신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으세요? 글쎄다,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아이, 칠순이라고 굳이 거하게 챙길 거 없다. 나이 먹는 게 뭐 자랑이라고. 에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환갑도 아니고 칠순이신데. 아님 저희랑 같이 베트남 가실래요? 뭐? 베트남? 네. 이번에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이라고 이벤트를 했는데 글쎄 제가 항공권 2장이 당첨됐지 뭐예요. 그이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동서랑 둘이 가까운 베트남이라도 다녀올까 하고요. 어머님도 저희가 비행기표 끊어드릴 테니까 같이 가요. 정말? 나야 너무 좋지. 해외여행은 한 3년 전인가 개모임에서 단체로 일본 갔던 거 빼곤 없거든. 순식간에 화제는 베트남 여행 준비로 바뀌었어요. 거기 뭐가 유명하다더라, 뭐가 맛있다더라, 자기들끼리 대화가 끝이 없더군요. 소외감이 느껴지긴 했는데요. 티내면 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를 악물고 모른 척했어요. 그러자 막내 동서가 슬그머니 절 보더니만 갑자기 그러더군요. 근데 큰형님은 안 데려가요? 큰형님만 쏙 빼놓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 시선을 따라 저를 흘낏 한번 보더니만 이내 코웃음을 치더군요. 됐다. 쟤는 애가 팍팍하고 재미없어서 해외가 뭐야. 국내 여행도 간 적이 없을걸? 여권도 없어서 집이나 지켜야지 뭐. 아유, 어머님도 참 형님 듣겠어요. 아이, 들을 테면 들으라지. 시애미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입조심까지 해야 돼? 시어머니의 여발한 듯한 무시는 솔직히 별 타격도 없었어요. 그저 유치하기만 하더군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게 얼마나 한심한가요? 학생 때나 하던 짓을 나이 먹을 만치 먹을 양반이 하고 있으니 괜히 대거리에서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제 할 일만 열심히 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저만 쏙 빼놓고 동서들을 데리고 베트남 여행을 갔어요. 출발하는 날 제게 그러더군요.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는 거 알지? 둘째가 공항에서 집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으니까 딴 건 신경 쓸 거 없고 밥상이나 잘 차려놓거라. 센스 없게 또 고기 굽거나 그러지 말고 김치찌개나 뭐 그런 얼큰한 걸로.
외국 음식만 먹으면 속이 느끼할 거 아니야.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긁고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에겐 그냥 제가 가기 싫어서 안 갔다고 둘러댔는데요. 남편도 뭔가 짚이는 게 있던가 봐요. 시어머니가 떠난 날 절 불러다 앉혀놓고 묻더군요. 사실대로 말해봐. 어머니가 당신만 일부러 쏙 빼놓고 간 거야? 아니야. 그냥 내가 안 가겠다고 한 거야. 난 여건도 없고. 아까 상철이한테 다 물어봤으니까 둘러댈 생각하지 마. 그때 어머니 제주도 다녀와서 재수 씨들한테 화장품 선물했던 것도 당신 것만 더 싼 걸로 했다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것 말고도 어머님이...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들을 차별할 때마다 차마 남편에겐 그대로 다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이죠. 사실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쁜 건데 왜 피해자인 제가 자꾸만 위축되고 작아져야 하는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절로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런 저를 말없이 달래주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제 손을 꽉 잡으며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분가하자. 뭐? 분가를 하자고? 하지만 어머님이 허락 안 하실 텐데. 이제 더는 어머니 신경 안 쓸 거야. 사실 나도 얼마 전에야 한 건데 어머니, 아니 그 여자 내 친모가 아니더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당신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가끔 좀 너무하신 구석이 있었잖아. 그래서 저번에 아버지랑 술 먹은 날 은근슬쩍 캐물어 봤는데 아버지 재혼하신 거더라고. 내 친어머니는 날 낳자마자 난산으로 돌아가셨고 그 뒤에 바로 그 여자랑 결혼한 거래. 그러고 상철이 민철이가 태어난 거고. 그것도 모르고 난 그동안 그 여자가 내가 장남이라 더 엄하게 대하는 줄 알았지 뭐야. 바보같이. 갑작스러운 남편의 고백 앞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쳐다만 보자 남편이 절 안아주며 다시 입을 열더군요. 그 여자가 그동안 내 등골 빨아 자기 자식들 배만 불리고 그런 주제에 나 구박만 하던 건 뭐 괜찮아. 내가 장남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동생들도 어쨌든 피가 반만 섞이긴 했지만 내 친동생들이잖아. 근데 당신한테까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나 이제 더 못 참겠어. 우리 분가하자 여보. 당신도 많이 놀랐을 텐데 그 와중에 날 생각해줘서 고마워 여보. 그래도 나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 후회 안 해.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남편과 눈물로 분가를 결심한 것도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그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시동생들이 시아버지와 남편하고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나마 둘째는 시어머니를 좀 닮았는데 셋째는 주원 자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남같이 생겼죠. 뭐 외탁을 했을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몰래 시어머니 방을 뒤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시부모님도 두 분이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성정이 워낙 까탈스러워서 자기 방엔 그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죠. 청소도 본인이 다 직접 하셨고요. 뭐 방 안에 꿀단지라도 숨겨놨나 했는데 정말 기막힌 걸 숨겨놓고 있었더군요. 장롱 가장 안쪽 구석에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편지 뭉치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요. 발신인이 글쎄 교도소지 뭐예요? 딱 봐도 심상치가 않아 몇 장 읽어봤는데 그 안에 담긴 어마어마한 진실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편지 상대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내연남이었어요. 아니 이걸 내연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남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아버지한텐 처녀인 척 속여놓고 실상은 다른 남자와 먼저 살림을 차렸었더라고요. 근데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시아버지였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종종 그 남자를 따로 만났어요. 심지어 시동생 둘도 그 남자애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편지가 교도소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남자가 강도 살인죄로 교도소에 무기징역을 살고 있더라고요. 글쎄 심지어 시어머니는 그동안 시아버지나 남편한테 받은 돈 중 일부를 떼서 그 남자에게 꼬박꼬박 보내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돈 쓸 일이 어디 있다고 그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을 수감인들끼리 주고받아 은밀하게 담배나 바깥 음식 같은 걸 산다고 하더군요. 손이 떨려 차마 편지를 전부 다 읽진 못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담긴 몇 장은 챙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만 몰래 이 사실을 먼저 알렸죠. 남편 역시 뒤로 넘어갈 정도로 경악했고요. 이내 둘이서 그동안 이 모렴치한 여자한테 당했던 걸 제대로 갚아주기로 했죠. 그 사이 시간은 빠르게 흘러 마침내 시어머니 귀국날이 됐어요. 오후 늦지막히 온 시어머니는 동서들까지 이끌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밥상부터 찾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런 걸 차려놨을 리가 있나요? 텅 빈 식탁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바로 구겨졌어요. 너 내 말 허투루 들은 거니? 내가 김치찌개 같이 얼큰한 걸로다가 한 상 차리라고 했어 안 했어? 시엠이 말이 아주 우습게 들려, 어? 제가 언제 차린다고 했나요? 어머님이 제 대답 듣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같으면 밥상 차려 대령하고 싶겠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한 걸 생각하셔야죠. 평소와 달리 제 되바라진 대꾸에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시어머니가 더욱더 언성을 높였어요.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본세야?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예의를 차려야지. 안 되겠다. 너 오늘 내가 단단히 혼쭐 내줘야겠어. 글쎄요. 제가 아무리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고 해도 어머님만 할까요? 시댁 어르신들 죄다 속이고 다른 남자랑 놀아나면서 뻐꾸기 짓을 했는데 저를 때릴 것처럼 손을 번쩍 들어 올렸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퍼래졌어요. 시어머니는 누가 들을까봐 무서운 사람처럼 주변을 휙휙 둘러보다 또 동서들 눈치를 살피다 황급히 입을 열었죠. 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미쳤니? 어디서 무슨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저 안 미쳤고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 주워들은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상간남한테 쓴 편지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계속 잡아떼실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일부러 보란듯이 편지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 편지를 낚아채더군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너 설마 내 방 뒤졌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이 왜 저랑 그이만 그렇게 차별을 할까? 그래서 그이가 아버님한테 물어봤는데 글쎄 어머님이 개모라지 뭐예요? 그이 생모는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그 뒤에 들어와서 서방님들을 낳은 거라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서방님 둘 다 아버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죠. 너 그 입 안 닥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헛소리요? 그럼 한번 친자검사 진행해 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제 입에서 나온 친자검사 소리에 시어머니가 사지를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서들이 보는데도 아랑곳 않고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마, 내 얘기 좀 들어봐다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너희 시아버지가 좀 무심한 사람이니? 내가 정을 주고 싶어도 정이 가야 말이지. 그렇다고 작정하고 바람을 피운 건 아니야. 그 인간이랑 진작에 헤어지고 싶었는데 애가 덜컥 들어서는 바람에 하룻밤 실수였다. 정말이야. 그럼 셋째 서방님도 둘째 서방님도 실수였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든 좋은데 제발 너희 시아버지랑 다른 식구들한텐 비밀로 해다오. 내가 이 나이에 이혼당하면 어디 갈 곳이나 있겠니? 응?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야, 아무래도 큰애만 보면 자꾸 내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서 너도 불편하다 보니 좀 차갑게 군 건데.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이 일은 여기서 묻자꾸나, 응? 솔직히 눈물로 흡수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여자를 위해 희생해온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독해지기로 했어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도 했고요. 그도 그럴 게 안방에서 아버지와 남편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이 시어머니의 고백을 다 숨죽여 듣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내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시아버지가 뛰쳐나오더군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설마 했는데 그 자식을 나 몰래 만나고 있던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나? 여보, 당신 집에 있었어요? 집에 없었으면 왜? 또 무마하고 넘어간 다음 죽을 때까지 날 속이려고 했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를 속여? 난 상철이랑 민철이가 내 새끼인 줄로만 알고 당신이 그런 끔찍한 사기를 친 줄도 모르고 당신이 경찰이 괴롭히는 것도 모른 척했어. 처녀였던 당신이 애까지 달린 나랑 결혼해준 게 고맙고 미안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할 일이 있고 아닌 일이 따로 있지. 대체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넙죽 엎드려 빌고 또 빌었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아버지는 끝내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칠순 생일에 이혼장이라는 아주 대단한 선물을 받고야 말았죠. 이 사실이 시어머니 친정에서 알려지면서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완전히 절연당했고요. 은혜를 모르는 시동생들도 그런 시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다 보니 간간히 소식을 전해 듣는데요. 고향에도 쫙 소문이 나 지금은 연고 없는 타 지역에서 홀로 살고 있고요. 식당 일 하는 걸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 하더군요.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쌤통이라는 생각뿐이에요. 다 본인이 쌓은 업보 그대로 돌려받은 거죠 뭐. 남편과 저는 예정대로 분가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혼자 살기 싫다며 말리긴 했는데요. 사실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한테도 그리 감정이 썩 좋지 못했거든요. 방관도 가해는 가해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 뒤로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동서들에게 무시당하던 초창기에 제가 따로 준비하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동서들처럼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요. 그건 다름 아닌 재테크 공부였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보다가 주식이 제 적성에 맞아 본격적으로 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는데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책이나 유튜브로 초보자들도 너무 쉽게 주식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 덕분인지 제 실력도 나날이 늘어서요. 초기에 단돈 1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상가 건물도 한 채 사고요.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통장에 1억이 넘게 잠들어 있어요. 집안 살림에 여유가 생겨서일까요? 남편은 장남 콤플렉스에서 해방돼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평생 시댁 식구들 위해 부서져라 일만 하느라 취미 하나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퇴직 후 기타도 배우고 낚시도 하러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답니다. 아들은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들이 의대 합격했을 때 잠깐 소란이 일기도 했어요. 동서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으로 각자 값비싼 선물까지 보내고요. 따로 전화해선 의대 보낸 비법 좀 알려달라면서 알랑방귀를 뀌더군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아직도 화나 계신 건 아니죠? 제가 진작에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형님 아직 마음이 안 풀리셨을까봐 겁이 나서. 그럼 계속 겁먹은 상태로 있지 웬 전화야?
엊그제 보낸 과일이랑 상품권은 뭐고? 그냥 영재 대학 들어간 거 축하할 겸 보낸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영재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상품권 좀 몇 장 넣어 보냈어요. 그 김에 다 같이 드시라고 과일도 산 거고. 망고 어때요? 드셔보셨어요? 그거 엄청 비싼 건데. 난 손도 안 대고 다 반송시켰으니까 직접 먹어보든가. 네? 그걸 반품시켰다고요? 아니 왜요? 아니 형님 동서지간에 그런 선물 하나 못해요? 너무하세요 정말. 우리가 사이좋게 하하호호 하면서 선물 주고받고 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동서가 그동안 나한테 한 걸 생각해야지. 그건 정말 제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죄송한데요. 형님, 저도 좋아서 형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둘째 형님이랑 어머님 등살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동참한 거지. 사실 저도 형님이랑 친해지고 싶었다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평소 어머님이 형님 대하는 거 저 참 너무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신나게 같이 절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게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서가 계속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여자. 그런 더러운 여자가 우리 남편 친모라니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니까요. 뭘 잘했다고 아직도 저희한테 연락이 와선요. 어찌나 알랑방귀를 끼어대는지. 아주버님이 생활비를 딱 끊어버리니까 이젠 저희한테 빨대 꽂겠다 이거죠. 평생 그렇게 남한테 기생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동안 형님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대단해요 정말. 제가 전부터 형님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여자가 아무리 괴롭혀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시고 그러다 기회를 봐선 제대로 역전 말로 홈런을 날려버렸잖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됐고 더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아니 형님, 저희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어요. 네? 우리 큰애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영재 어떻게 의대 들어갔는지 정보 공유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 학원이며 과외며 뭘 한 건지 너무 궁금해요. 왜 갑자기 연락해 아부를 떠나 했더니만 역시나 따로 속셈이 있더군요. 사람은 참 쉽게 변하는 게 아니란 걸 또 한 번 느꼈네요. 그걸 왜 대학도 못 나온 나한테 물어봐? 명문대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 동서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아우 형님, 사실 형님한테만 하는 얘긴데 저도 대학 못 나왔어요. 그건 그냥 결혼할 때 면이 안 서니까 저희 부모님이 거짓말하신 거고 회사도 사실 계약직이에요.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똑같고 지방에 있는 분캠 나와놓고 거짓말한 거예요. 회사도 저랑 똑같이 계약직이고요. 내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네. 일 없으니 끊게나. 솔직히 놀라웠네요. 동서들을 보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나왔다고 인성까지 좋은 건 아니네 스스로 다독이면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다 파도와 모래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허황된 것들이었다뇨. 그런 동서들에 비해 저는 정말로 노력해서 아들 의대도 보내고요. 열심히 재테크 공부해서 재산도 불렸으니까요. 더는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며칠 안가 이번엔 다른 동서에게도 연락이 오더군요. 둘이서 그동안 저 괴롭히고 무시했던 걸 서로 탓하던데 대체 뭘 하는 건지. 나중엔 그 사실도 서로 알게 돼서요. 끈끈해 보이던 두 동서의 사이도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네요. 뭐 어차피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요. 시댁과 거의 절연하다시피 하면서 당연히 두 시동생과 동서들하고도 연을 끊었거든요. 그쪽에선 저희가 재산도 늘고 아들 의사도 만들었으니 어떻게든 콩고물을 주워 먹고 싶어 야단들이지만요. 얼마 전 저희 아들이 결혼하면서 제게도 며느리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주변에선 의사 아들 키운 거 아깝지도 않냐고 사돈댁과 며느리에게 유세 좀 부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절대 시모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혼 전에 며느리 불러다 딱 앉혀놓고 말했네요. 아가,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다. 영재랑 너랑 둘이 오순도순 잘 사는 거. 그러니 나랑 너희 시아버지 어떻게 사는지 굳이 관심 기울일 필요 없다. 매일 안부 전화 같은 것도 할 필요 없고. 아, 어머님, 자식된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니야. 우린 이미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이 시골집에서 소일거리 삼아 농사 짓는 것도 힘에 붙이면 그땐 실버타운에 들어갈 계획이야. 거기서 매일 밥도 나오고 의사도 상주 중이라 하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니? 자식들에게 손 안 벌려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남처럼 살자는 건 아니야. 네가 도움 필요할 땐 언제든 연락해도 좋아. 영재놈이 속썩이거나 나중에 애 낳고 힘들 때 언제든지 얘기하거라. 알겠지? 제 말에 며느리는 퍽 감동받은 눈치였어요. 나중에 아들에게 들으니 새아가가 그전까지 결혼을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저를 만나고 바로 프로포즈를 받아줬다 하더군요. 전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태생부터가 남인 걸 그게 어찌 가능하겠어요? 괜히 서로 그런 걸 바라면 피곤해지고 실망만 할 뿐이에요. 그저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른 타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의를 지켜 대하는 게 최고죠. 그 증거로 며느리와 저는 참 잘 지내고 있답니다. 고부관계가 좋으니 아들도 행복해 하고요. 시대가 달라졌어도 여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참 어렵고 힘들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을 위해 파이팅하면서 사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